네. 소득세 이론을 어제부터 했는데 이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또 소득세의 특징을 쭉 우리가 했는데 소득 원천설,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그런데 금융소득은 어떠냐? 금융소득은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금융소득은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소득을 다 금융소득으로 다 보겠다. 기존의 이자 배당 소득과 유사한 소득은 전부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죠.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과세이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주의죠. 신고납부 제도죠. 그러니까 고지하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자가. 네. 네. 자,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또 무슨 특징이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나는 특징. 소득세. 네.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원천징수가 있다. 소득세는.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 공제 제도를 주고 있는 인세라는 것이죠. 인세, 인적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누진과세이다. 누진과세. 그래서 기존에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는데 지금은 개정세법은 지금 8단계로 바뀌었어요. 최고 높은 세율이 45%가 하나 생겨가지고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누진과세. 네. 자, 이런 정도가 소득세의 특징이었습니다. 소득세의 종류를 우리가 종류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소득세의 종류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세가 있고, 자, 종합과세되는 소득세에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이배사 근연기라고 우리 외우는데요. 이 6가지의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종합과세. 전부 통합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류과세에 해당이 되는 소득세가 있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는 세금은 분류과세, 다른 세금하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과세한다 해서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득세는 모두 합치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8가지가 있습니다. 자,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여기 그
종합과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분류과세에서는 거의 배울 내용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득세 중에서 종합과세를 다룰 것이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한 것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리할 것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정리하면 종합과세, 소득세의 그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이론 시험보다는 이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이제 실기 시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근로소득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은 이론에서만 다루어집니다. 시험에서는 이론 시험으로만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시험에 그럼 무엇이 나올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어제 이자하고 배당소득에서 이자, 배당소득에 여러 가지 열거된 소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뭘 기억하시라고 했느냐? 모든 각각의 소득에 보면은요,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자, 배당에서도 여러분이 관심 있게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비과세가 뭐가 있는가. 비과세.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에서 비과세가 3개씩 있었잖아요. 뭐 장애인, 농어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든가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공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이 있을 때 비과세가 된다든가, 이런 비과세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도 비과세가 몇 개 있었죠. 기억해야 될 게. 전답의 작물, 그건 농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쌀보리, 밀 같은 곡물 재배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과세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뭐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조건부 종합과세, 이런 그 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자, 배당소득 끝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자하고 배당에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많이 기억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의 맨 마지막 부분, 그 119페이지에 있는 그 마지막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119페이지 마지막 표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으로는 비실명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분리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요 4가지가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자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분리과세되는 것은. 그러니까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 이거예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세금을 종결하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 두 가지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자 소득, 배당 소득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조건부예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는 분리과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잘 안 외워져요. 선생님도 이게 수업할 때 좀 이게 기억을 했다가 수업을 안 할 때 또 쏙 잊어버립니다. 네, 다시 책을 보고 이런 것들이었지 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데 시험 볼 때 책을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날까지는 이런 부분을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을 앞두고 이걸 바짝 외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사업소득에서는 그렇게 시험 출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쪽에서는 그 비과세 사업소득인 121페이지 여러분 상단에 있는 거 있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든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이라든가 농어가 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에 대한 소득,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 벌채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간 600만원 이하,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런 6가지는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비과세 사업소득이 그 정도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일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 한 종목을 빼고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근로소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거예요. 네,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인데 이게 비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면 그거는 사업소득이에요. 비독립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 회사에서 근로용역이 뭐예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죠. 업무하는 거. 업무하는데 독립적으로 한다면은 자기가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립적이지 않고 비독립적이다. 이것은 뭐예요?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9시 출근입니다. 그러면 9시 출근하고 7시 퇴근입니다. 그러면 7시 퇴근하는 것이고 오늘 이거 보고하세요. 저거 보고하세요.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비독립적인 근로용역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용역회사가 회사에 일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독립적이죠. 용역회사에서는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독립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있느냐?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자,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급여로 본다 이거예요. 예, 교재비, 기밀비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 회사에서. 그거 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범위로 본다 이 말은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서 판공비로 받았다. 기밀비로 얼마를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어떤 업무에 쓰였는지 사용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에게 준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종업원들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네, 이거 다 급여로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공로금을 받았다, 위로금을 받았다, 축하금을 받았다, 자녀 학자금이라 내 개인 그 근로자의 학자금을 받았다든가 또는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 다 급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수당 다 급여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이런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전부 급여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자, 다섯 번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여러분 주택과 사택의 차이가 뭐냐면요. 주택은 그 종업원의 이름으로 된 집이 주택이고요. 사택은 회사 이름으로 된 집을 사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주택을 제공받았다는 건 뭘까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집을 사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에게 종업원의 이름으로 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줬다든가 아니면 사주었다든가 이것이 바로 주택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뭐예요?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았다. 이 사택은 뭐예요? 근로자의 집이 아니라 회사의 집입니다. 회사의 집. 그래서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누가 받아야 되냐?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또는 소액주주의 임원 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네, 그래서 공무원이 사택을 받았다.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 말. 또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사택을 받았다. 회사의 경우에 사택을 받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 그러나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번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처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종업원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또는 임차, 종업원이 전세를 얻는 데 있어서 회사가 자금을 저리로, 저리라는 건 이율을 굉장히 낮게 또는 무상,
무상이라는 건 이자를 안 받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려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의 급여로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은 제외. 중소기업은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공짜로 지원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근로소득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보겠다 이거예요. 대기업. 대기업은 급여도 많이 받고 복리후생도 잘 돼 있으니까 종업원의 주택자금을 저리로 준다든가 또는 무상으로 대여를 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제외. 그 다음에 7번째,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성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출납수당, 뭐 직무수당, 공로금, 위로금, 축하금, 장학금, 학자금 이 전부 과세되는 거예요. 급여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런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수당은 과세인 경우도 있고 비과세인 경우도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9번째,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네.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월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 월액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여비로 주는 거. 예, 실비가 아니죠, 이런 건. 그냥 매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는 급여로 본다, 이거예요. 일정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4번에서요. 급식수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급식수당. 그 다음에 아까 8번의 시간의 수당. 이 두 가지는 급식수당도 과세도 있지만 비과세도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비과세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과세. 전부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일. 네,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법인이 우리 회사죠.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그 회사 또는 우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 사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주. 네. 그래서 종업원에게 이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말이죠. 시장에서 살 필요 없이 자기 회사 주식을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식값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매매 차익을 많이 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행사했어요. 행사했다는 건 뭐냐? 주식을 사가지고 일정 기간은 못 팔아요. 네, 우리 사주 같은 경우 1년이라든가 기한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처분합니다.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식을 한 주당 10,000원씩 샀는데 1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한 주당 9만 원씩 이익을 받죠. 그 얻은 이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음에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지만 5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다.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13번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인정되는 소득. 상여로 인정되는 소득. 법인세 세무조정하다가 이거는 직원의 상여로 봐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그 다음에 15번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우리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죠.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퇴직소득 외에 받는 소득이 있어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뭐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김길동 씨라는 분이 있는데 김길동 씨가 나이가 지금 55세라고 볼까요? 55세. 우리 회사는 60세의 정년퇴직이에요. 60세가 정년인 회사라고 볼까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김길동 씨 보고 제안을 해요. 김길동 씨 올해 퇴사를 하면은 지금까지 퇴직금 플러스 5천만 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김길동 씨가 그걸 승낙을 해서 퇴직을 합니다. 5천만 원 받고 퇴직 안 하겠죠. 뭐 5년 벌으면 5천만 원 더 벌잖아요. 하여튼 이 김길동 씨가 김길동 씨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 있죠? 이런 거. 그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이에요. 이것은 뭘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퇴직금 말고 더 받고 나오는 거.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근로소득의 범위네요. 아니 열거된 거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쭉 소득을 열거했는데 이 중에 비과세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비과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만 한번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일숙직비. 식대는 말이죠. 월 10만 원 이내 현물 급식이 없을 때 식대 이것도 중요해요. 저 일숙직비는요 다 비과세예요. 일직비, 숙직비 받는 거. 그 다음에 식대 아까 여기 우리 근로소득 범위에 급식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대가 급식수당. 그런데 전부 다 비과세가 아니라 월 10만 원 이내만 그 중에서도 단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밥을 회사에서 주는 거 있죠. 그 밥값이 만약에 한 끼에 5,000원이라고 볼게요. 5,000원씩
10번 먹으면 5만 원, 20번 먹으면 10만 원인가요? 그러면 5천 원이 아니라 그게 8천 원짜리 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8천 원. 점심인데 8천 원이에요. 근데 회사에 20일간 출근을 해요. 그러면 16만 원이 되죠. 16만 원어치 뭐를 제공했어요? 회사가 돈을 준 게 아니라 밥으로 제공했습니다. 식사로. 그게 뭐예요? 현물 급식이에요. 현물 급식은 10만 원 제한이 없어요. 이거 모두 비과세. 현물로 급식을 제공하는 건 모두 비과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급식수당 10만 원,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도 주고, 그러면은 한 가지는 과세를 해야 되겠죠? 이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 10만 원 이내의 비과세는 현물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물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비과세 4대 보험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거 비과세예요. 회사가 건강보험료 절반 대주고, 또 고용보험료도 절반 대주고, 네, 또 국민연금도 절반 대주고 그러죠? 그거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 비과세. 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인데 조건을 알아두셔야 돼.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차량이어야 돼요. 자기 가족의 차량이면 안 돼요. 만약에 아버지,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된 차를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봤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건 과세. 그래서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아까 식대는 월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월 20만 원 비과세가 되려면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이용해야 되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차로 회사 업무를 보면서 매일매일 회사에서 오늘 거기 몇 킬로 운행했습니까? 기름값, 도로비 매일매일 줘요. 그리고 또 봉급 받을 때 월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을 또 받아요. 그러면 이건 과세가 되겠죠? 예. 왜냐? 실제 여비 받았으니까. 실제 여비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고 월급으로 매월 20만 원 이내로 받는다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5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20만 원 비과세, 30만 원은 과세. 식대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회사는 식대 보조금을 30만 원씩 주는 회사가 있다. 아주 좋은 회사겠죠. 식대를 30만 원씩 주면. 그러면 30만 원 우리 비과세 아니니까 안 받을 거야.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는다고 그러죠? 10만 원은 비과세로 받고 20만 원은 과세로 받으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비, 회사 지급 규정에서 지급하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런 거, 실제 여비. 실제 여비는 비과세예요. 뭐 직원이 서울로 이천에 있는 직원이 이천에 회사가 있는데 서울로 오늘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비 8,000원, 그 다음에 전철 타는 거 3,000원 해가지고 11,000원 들었다고 볼까요? 그럼 갔다 와서 11,000원 받았어요. 그거는 비과세다 이런 얘기. 자, 이건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보육수당,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비과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로자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자녀 보육 수당은요, 꼭 여성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니까, 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경우는 자기의 아내가 출산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녀 보육수당을 만약에 회사로부터 받게 됐어요. 그럼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고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뭔가 복리후생 정책을 쓸 때 이런 자녀 보육수당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 보육수당, 어린아이들 많이 출산하라 이거죠. 자,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네,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회사를 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을 월 300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300만 원에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 70%인가? 예. 그러면 2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봉급을 받으면서 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와요. 또는 산전휴가 급여. 산전휴가는 이제 산모들이 하는 거죠. 예. 여성 근로자들. 그다음에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은 그 남편도 할 수 있어요. 산전휴가 급여는 이제 그 산모만 하겠지만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이런 것들 전부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분들 있죠?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그거 다 비과세예요. 소득세 안 내요. 실업급여도. 그 다음에 비과세 학자금이 있습니다. 아까 학자금이 다 과세라고 그랬. 학자금은 뭡니까? 그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비과세로 보는 게 뭐냐?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과세지만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지원액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다. 네. 그래서 근로자 본인의 비과세 학자금이 인정이 됩니다. 근로장학금 비과세.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 근로장학금이라고 그래요.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 20만 원 이내로. 연구활동비는 교원과 연구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 또는 연장 근로수당. 여러분, 야간 근무수당이 연장 근로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됩니다. 단 240만 원 이내에서 240만 원 이내에서 야간 근로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죠. 첫째, 생산직이어야 되고요. 월정액은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자, 아까 직무발명보상금 나왔었죠? 얼마까지만 비과세냐? 500만 원 이하만 비과세. 종업원이 직무상 뭔가를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보다 더 받으면 더 받는 금액은 과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국외근로소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국외근로는 누구냐면 건설직과 선박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외항선박, 그러니까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 국외 건설 현장, 해외 건설이 있죠. 뭐 이라크 이런 외국에 나가서 건설하는 근로자들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을 안 뗍니다. 자, 그런데 100만 원짜리는 뭐냐? 외양 선박이나 국외 건설 현장이 아닌 국외 근로자. 그렇죠? 하이닉스 직원들도 중국이나 이런 공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죠. 근데 거기는 건설이 아니잖아요. 원양어선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처우 개선비 비과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취재수당, 이건 기자들에게만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벽지수당, 벽지라고 인정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외딴 섬 같은데. 뭐 전라남도 어디 배 타고 막 2시간 들어가고 말이죠. 하루에 배가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그런 데를 우리가 벽지라고 하죠. 예. 독도라든가 이런데 예, 벽지수당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이주수당 비과세.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비과세.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라는 것은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해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왔었죠. 중소기업은 비과세다. 대기업은 과세다. 네. 자,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거 이것도 많긴 하네. 예.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숙직비, 식대 월 10만 원,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육아휴직수당 전액,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무수당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만 적용되고 직무 발명보상금 500만 원 이하까지 국외근로수당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가 있다. 예,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하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근로소득 열거된 게 쭉 뭐 한 20여 가지가 있었지만 경조금 거기서 못 봤죠? 네, 경조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종업원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회사가 축하금을 줘요. 그런 게 경조금입니다. 그런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경조금을 주는데, 결혼 축하금을 주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아야 50만 원 이 정도로 주는 회사가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약에, 그런데 한 5천만 원을 만약에 줬다. 그건 뭔가 이상하죠. 예. 혹시 사장님의 아들이 아닌가? 예? 또 사장님의 조카는 아닌가? 이런 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로 본다 이거.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네, 근로소득 금액은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이게 필요 경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업소득에 보면 필요 경비를 빼준다고 그랬죠. 예, 근로자들도 회사를 다니려면은, 회사 다녀서 이 급여를 받으려면은 필요한 경비가 있어요. 옷도 챙겨서 입어야 돼요. 왔다 갔다 전철도 기차도 타고 다녀야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데, 그 인정해 주는 필요 경비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필요 경비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예. 사업 소득에도 필요 경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소득도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에서는 필요 경비라는 말 대신에 근로소득 공제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 경비를 개별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하게 공제를 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은 뺍니다. 비과세를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에는 아까 쭉 열거된 비과세들이 있죠. 식대보조금 월 10만원 이하라든가, 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하라든가, 일숙직비라든가, 육아수당이라든가, 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뺀 것이 여기 총급여액. 그래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비과세가 빠져요, 총급여에서는. 그래 가지고 총 근로소득 공제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70%가 뭐다? 근로소득 공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5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문제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가 근로소득 공제니까 350만원이 근로소득 공제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이죠. 150만원입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500만원 이하는 70%.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70% 하나. 그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뭐 기억하기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된 이런 기준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500만원을 초과해서 1500만원 이하까지는 그 초과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공제로, 여기 500만원의 70%, 즉 350만원 있죠? 350만원에다가 초과된 금액의 40%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이 1,500만원을 초과해서 4,500만원 이하인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가장 많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가장 많다 그래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750만원 플러스 여기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15% 만큼을 근로소득 공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5단계, 5단계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낮은 거 있죠?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일까요? 네,
70%로서 35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 밑에 복잡한 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율이 점점 많은 소득일수록 공제율이 좀 떨어진다.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있는데요. 공제액이, 그 소득 공제액을 말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거는 인정을 안 해요. 2천만 원까지만 소득 공제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득 공제 가장, 근로자로서 소득 공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오버되면 그 이상은 소득 공제 안 해준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결국에 소득공제를 적게 받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근로소득 공제를 많이 해줘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근로소득은 정규 근로자를 말한 거예요. 정규직.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용근로자는요, 소득공제를 하루에 15만 원씩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은 일용 근로자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당이겠죠. 일당. 하루에 받는 급여. 거기에서 15만 원을 공제해 버려요. 그래서 응? 15만 원 이내인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15만 원 이내인 사람은 뭐가 안 나와요? 근로소득 금액이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 소득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다 소득공제 돼버리기 때문에. 자, 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좀 뒤에 더 자세히 나올 텐데요.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구나.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여기서 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그 수입시기 굉장히 복잡했죠? 네. 그러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간단합니다. 자, 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일까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또는 인정상여, 이런 것은 잉여금 처분이 결의한 날, 또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의 수입 시기는 그 선택권을 행사한 날. 행사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근로를 제공한 날. 대체로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본이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는 그걸 판매한 날, 행사한 날이라는 거 그 말이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수입 시기. 수입 시기가 가장 좀 복잡합니다. 기억하기가. 자, 그래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봐야 되겠는데, 자,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25페이지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